예. 네 작은 엄마는 무려 의사잖냐, 의사. 명절 아침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제 앞치마를 꼭 쥐며 할머니, 왜 우리 엄마만 이래요? 라고 묻는 딸아이에게 시어머니는 벼락같이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물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며 아예 쐐기를 박으셨죠. 사람 살리는 귀한 손이랑 네 엄마 손이랑 같냐? 그 순간 거실 한복판에서 와장창 소리와 함께 차례상이 공중으로 날아올랐습니다. 평생 순한 양 같던 남편이 눈이 뒤집혀 상을 엎어버린 거였어요. 그리고 며칠 뒤 그토록 콧대 높던 동서와 시모는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아니 대표님,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저 계약 못하면 죽어요. 진짜 갑과 을이 뒤바뀌는 통쾌한 참교육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디에나 있을 법한 하지만 조금은 특별한 비밀을 품고 사는 40대 아줌마 김혜진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번듯한 인테리어 회사 대표 명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시댁 문지방만 넘으면 저는 그저 말 잘 듣고 일 잘하는 죄인이 되어버리곤 했거든요. 유독 기름 냄새가 역하게 느껴졌던 지난 명절. 온 집안을 뒤덮은 고소한 전 냄새가 제 코끝에는 마치 족쇄처럼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거실에서는 시어머니와 동서의 하하호호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는데 저는 그날도 부엌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하염없이 전을 뒤집고 있었죠. 허리는 끊어질 듯 욱신거리고 무릎에서는 뚝뚝 소리가 났지만 그깟 육체적 고통보다 더 참기 힘들었던 건 가슴 한구석을 찌르는 묘한 패배감이었어요. 제가 무슨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단지 돈 없고 빽 없는 집딸로 태어나 기술 배워 먹고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의사 동서와 비교당하며 살아온 세월이 10년을 꽉 채우던 날이었으니까요. 사실 남편이 저한테 무관심한 사람은 아니에요. 오히려 시어머니의 그 유별난 차별을 매번 온몸으로 막아내려 애쓰는 사람이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10년을 겪다 보니 저도 이골이 나서 그냥 내가 참자하고 넘기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거든요. 괜히 미워하는 마음 품어봤자 잠 못 자고 괴로운 건 시어머니도 얄미운 동서도 아닌 바로 저 자신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았으니까요. 전을 부치면서 문득 결혼 전 상견례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식당 공기가 어찌나 차갑던지 저희 친정엄마가 시장에서 작은 건어물 가게를 한다는 말을 꺼내자마자 시어머니 표정이 일순간에 구겨지셨거든요. 마치 썩은 생선이라도 본 사람처럼 인상을 쓰시며 격이 안 맞아서 사돈댁 수준이 우리랑 너무 차이가 나네요. 라며 혀를 차시는데 엄마 손을 잡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고 싶은 걸 억지로 참느라 허벅지가 멍들도록 꼬집었던 기억이 나네요. 남편이 무릎까지 꿇고 빌어서 겨우 결혼 승낙을 받긴 했지만 축복받아야 할 결혼식 날조차 저는 신부 대기실에서 몰래 눈물을 훔쳐야 했죠. 시어머니는 곱게 한복을 차려입으신 저희 친척 어르신들을 훑어보며 행색이 촌스럽다느니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다느니 들으라는 듯이 흉을 보셨으니까요. 신혼 초에는 또 얼마나 서러웠는지 몰라요. 제가 한창 현장 일을 배우며 정신없이 바쁠 때였는데 시어머니가 다리를 다쳐 병원에 가야 한다며 급하게 호출을 하셨어요. 일하다 말고 작업용 1톤 트럭을 몰고 불이 나게 달려갔었죠. 급한 마음에 작업복도 갈아입지 못하고 갔는데 시어머니는 제 트럭을 보시더니 반가워하기는커녕 기겁을 하며 뒷걸음질을 치시더라고요. 아니, 동네 창피하게 이런 짐차를 끌고 오냐? 내 친구들이 볼까 무섭다. 저만치 가서 세워라. 다리가 아프시다면서도
트럭 조수석에 타는 게 죽기보다 싫으셨는지 택시보다 못한 취급을 하며 저를 골목 끝으로 내모시는데 그때 느꼈던 비참함은 정말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어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는커녕 저는 그날 병원 주차장 구석에 차를 대놓고 핸들에 얼굴을 묻은 채 숨죽여 울어야 했습니다. 한 번은 현장에서 페인트가 잔뜩 묻은 작업복 차림으로 급히 시댁 호출을 받고 갔는데 시어머니가 어우 냄새야 그 비싼 소파에는 앉지 마라 하시며 신문지를 가져와 바닥에 획 던져주시더라고요. 마치 더러운 강아지 취급하듯 신문지 위에 앉으라고 하시는데 억장이 무너진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 뼈저리게 느꼈죠. 가장 서러웠던 건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였는데 초기라 유산기가 있어 김장을 못할 것 같다고 했더니 너는 평소에 몸 쓰는 애라 튼튼할 줄 알았는데 무슨 유난이냐 와서 배추나 절여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뱃속에 있는 귀한 손주보다 김장이 더 중요하셨던 건지 다행히 남편이 길길이 날뛰며 막아줘서 무사히 딸아이를 순산할 수 있었지만 그때 받은 상처는 지워지지 않는 흉터가 됐죠. 그것뿐인가요? 지금의 의사 동서가 처음 인사 오던 날은 정말 압권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너는 부엌에 쥐 죽은 듯이 숨어 있어라. 의사 며느리 보는데 격 떨어지게 나서지 말고 라며 신신당부를 하셨죠. 그날 밤 현장 사무실로 돌아와 다 불어터진 컵라면을 먹으며 저는 이를 악물고 다짐했어요. 두고 봐라. 당신이 우러러보는 그 의사 며느리보다 내가 더 보란 듯이 성공할 거라고 내 자식한테는 절대 이런 서름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피눈물을 흘리며 맹세했거든요. 그날 이후로 저는 남편과 트럭 한 대에서 쪽잠을 자며 전국 현장을 미친 듯이 누볐어요. 남들이 잘 때 기술을 익히고 남들이 놀 때 디자인을 배우고 새벽 별을 보며 견적서를 쓰면서 하루를 48시간처럼 살았죠. 그렇게 10년이 흐르고 바닥부터 시작했던 제 회사는 이제 연 매출 수십억 원을 찍는 인테리어 디자인 법인으로 성장했어요. 얼마 전 강남의 번듯한 빌딩 인수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 저랑 남편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엉엉 우는데 그간의 고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댁에 여전히 돈 못 버는 일용직인 척 연기를 하고 있었어요. 제 성공을 알면 시어머니가 돈 냄새를 맡고 하이에나처럼 달려들게 뻔하고 또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댈지 눈에 선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그 명절은 시작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회사 긴급 결제와 현장 체크를 마치자마자 부랴부랴 시댁으로 향했는데 도착하자마자 현관에서부터 시어머니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날아왔거든요. 아니, 너는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제 오냐? 식구들 다 기다리고 있는 거 안 보여? 저는 습관처럼 죄송하다는 말을 내뱉으며 옷도 못 갈아입은 채 급하게 앞치마를 둘렀는데 거실 풍경을 보니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동서는 백화점 명품관에서나 볼 법한 원피스를 입고 소파에 우아하게 앉아 과일을 콕콕 찍어 먹으며 TV를 보고 있었거든요. 제가 주방으로 들어서자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동서의 하얀 손과 제 굳은 살 박힌 손을 놓고 비교를 시작하셨어요. 어머, 얘 손 좀 봐라. 꼭 남자 손 같네. 어디 무서워서 만지겠냐? 근데 제 손은 어쩜 그렇게 백옥 같니? 저게 바로 섬섬 옥수지. 동서의 손은 하얗고 보드라웠지만 제 손은 현장에서 자재를 나르고 공구를 만지느라 마디가 굵어지고 거칠거칠했거든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며 너는 원래 손맛이 좋고 튼튼하니 전 부쳐라. 우리 귀한 의사 며느리는 손 다치면 환자 못 보니까 안 된다며 아주 당연하다는 듯
일을 나누시더라고요. 저는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았지만 이미 인이 백인 터라 내색하지 않고 묵묵히 밀가루 반죽을 개기 시작했어요. 그때 옆에서 지켜보던 남편이 안쓰러웠는지 소매를 걷어붙이며 싱크대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리 줘. 내가 설거지라도 할게. 당신 좀 앉아 있어. 남편이 고무장갑을 집어드는 순간 시어머니가 어디서 나타나셨는지 번개같이 달려와 남편의 등짝을 찰싹 때리셨어요. 그 소리가 어찌나 큰지 거실에 있던 동서가 깜짝 놀라 쳐다볼 정도였죠. 어디 남자가 주방에 들어와. 튼튼한 애 놔두고 왜 네가 설거지를 해? 쟤는 이런 거 하는 게 편한 애야. 시어머니의 고함에 남편은 얼굴이 벌개져서 주먹을 꽉 쥐고 서 있는데 더 가관인 건 동서의 반응이었어요. 주방 입구에 기대서서 얄미운 표정으로 형님, 저는 괜히 주방일하다가 다치면 안 돼서요. 죄송해요. 라며 약을 올리는 멘트를 날리는데 정말 쥐고 있던 뒤집개로 꿀밤이라도 한 대 때려주고 싶더라고요. 그날 저녁 식사 자리는 더더욱 가관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동서가 사온 한우 선물 세트를 식탁 정중앙에 올려놓으며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늘어놓으셨죠. 아이고, 역시 우리 며느리가 사온 고기라 그런지 때깔부터 다르네. 입에서 살살 녹는다, 녹아. 제가 힘들게 번 돈으로 준비한 두툼한 용돈 봉투는 식탁 귀퉁이에 처박아 두고 쳐다도 안 보시면서 동서가 가져온 고기 한 점에는 저렇게 환장을 하시니 밥알이 꼭 모래알처럼 씹히더라고요. 남편이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한마디 하려는 찰나 제가 식탁 아래로 남편의 손을 꽉 잡으며 참으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지금 여기서 터트려봤자 명절 분위기만 망치고 저만 더 나쁜 년 될 게 뻔하니까 남편의 손등 위로 불끈 솟은 핏줄을 어루만지며 속으로 사귀고 또 사귀었죠. 하지만 남편의 굳게 담은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눈빛은 이미 폭발 직전의 화라산처럼 이글거리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이 불편한 저녁 식사가 끝나고 다음 날 아침 우리 가족에게 어떤 엄청난 폭풍이 몰아칠지를요. 폭풍 전야 같았던 그날 밤이 지나고 명절 당일 새벽이 밝았는데 역시나 적막한 어둠 속에서 눈을 뜬 건 저 혼자뿐이었어요. 옆에서 곤히 잠든 남편과 딸아이를 깨우지 않으려고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방문을 열고 나왔어요. 보일러를 안 틀었는지 거실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가 발바닥을 타고 정수리까지 찌릿하게 솟구쳤습니다. 부엌 벽에 걸린 시계는 야속하게도 새벽 5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저는 마치 프로그래밍된 로봇처럼 안치마를 두르고 머리를 질끈 묶은 채 차례상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동서는커녕 시어머니조차 코빼기도 안 보이는 싸늘한 부엌. 혼자 달그락거리며 탕국을 끓이고 고사리를 볶는데 창밖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올 때까지 도와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죠. 기름 냄새에 속이 울렁거려 창문을 살짝 열었더니 찬바람이 훅 들어와 뺨을 때렸어요. 그 차가운 바람보다 제 처지가 더 시리게 느껴져서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한참을 그렇게 혼자 지지고 볶고 있는데 해가 중천에 떠서야 안방 문이 끽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동서가 부스스한 얼굴로 하품을 쩍쩍하며 나오는데 늦게 일어나서 미안한 기색은 눈곱만큼도 없고 오히려 개운하게 푹 잤다는 표정이더라고요. 머리는 산발을 하고 눈도 다 못 뜬 채로 부엌을 어슬렁거리더니 다 차려진 차례상을 쓱 한번 훑어보고는 얄밉게 한마디 던지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고 형님, 벌써 다 하셨네요? 제가 알람을 못 들어서 어머님이 어젯밤에 피곤할 테니 푹 자라고 하셔서 깜빡했지 뭐예요.
형님 손 빠르신 건 진짜 알아줘야 해. 말이라도 못하면 밉지는 않죠. 숟가락만 얹는 그 뻔뻔함에 기가 찼지만 조상님 모시는 신성한 날 아침부터 큰 소리 내기 싫어서 꾹 참았어요. 속으로는 네가 알람을 못 들은 게 아니라 안 들은 거겠지라고 소리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 입에서 나쁜 말이 나가봤자 저만 드센 며느리 될 게 뻔했죠. 그렇게 어영부영 차례를 지내고 아침 식사 시간이 됐는데 여기서부터 시어머니의 편애가 아주 노골적으로 작정하신 듯 시작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 위에 제일 맛있는 갈비찜을 듬뿍 집어서 동서 밥그릇 위에 척 올려주셨어요. 우리 며느리 환자 보느라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냐. 병원 일 하려면 잘 먹어야 힘을 쓰지. 이거 한우 툭불이다. 많이 먹어라. 제 밥그릇에는 김치 쪼가리 하나 안 올려주시면서 동서한테는 생선 가시까지 하나하나 발라주셨죠. 그걸 옆에서 말똥말똥 지켜보는 우리 딸아이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7살짜리 애가 뭘 알겠냐 싶었지만 아이들은 어른들 표정 하나, 말투 하나도 기가 막히게 눈치를 채곤 하니까요. 딸아이가 제 눈치를 슬금슬금 보더니 맛있는 반찬에는 손도 못 대고 밥만 깨작거리는데 그 모습을 보는 제 가슴 한구석이 칼로 벤 듯 아려왔어요. 엄마가 무시당하는 걸 아이가 본능적으로 느끼고 위축되는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해서 목이 메더라고요. 그때 밥을 먹다 말고 동서가 젓가락을 탁 내려놓더니 땅이 꺼져라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마치 제발 내 얘기 좀 들어달라는 듯이요. 어머님, 저 이번에 개원 자리 알아보고 있는데 진짜 머리 아파 죽겠어요. 강남 쪽 메디컬 빌딩 월세가 어찌나 비싼지 건물주들이 다 도둑놈들이라니까요. 보증금은 말할 것도 없고 월세를 무슨 강도 수준으로 불러요. 그 소리에 시어머니는 밥을 드시다 말고 눈이 휘둥그레져서 박수를 치며 호들갑을 떠시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드디어 원장님 소리 듣는 거야? 세상에 장하다 장해. 월세가 비싸면 어떠냐. 의사 선생님이 병원만 차리면 금방 돈방석에 앉을 텐데. 그런 건 걱정 말고 크게 해라. 동서는 은근히 자기 과시를 하면서도 돈 걱정하는 척 투정을 부리는데 그 꼴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사실 동선의 사정이 좋지 않다는 건 업계 소문으로 얼핏 들어 알고 있었거든요. 서방님 사업도 시원찮고 동서도 무리하게 개원하느라 빚이 꽤 있다는 거요. 그런데도 시어머니 앞에서는 천하태평 잘 나가는 의사 흉내를 내고 있으니 속으로 코웃음이 쳐지더라고요. 저는 묵묵히 국만 떠먹다가 저도 모르게 현실적인 걱정이 튀어나오더라고요. 사업이라는 게 아무리 의사라도 쉬운 게 아니고 특히 강남바닥 임대차 계약은 독소 조항이 많아서 자칫하면 큰 코 다치기 십상이니까요. 동서, 요즘 경기도 안 좋고 금리도 높아서 개원은 신중해야 해. 자리가 좋다고 무작정 들어갔다가 임대료 못 버티고 나오는 병원들 수두룩해. 계약 조건 꼼꼼히 따져보고 특약사항도 잘 확인해야.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동서가 콧방귀를 흥기며 말을 뚝 잘랐습니다. 마치 벌레라도 보는 듯한 경멸 어린 눈빛으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쏘아붙이는데 순간 말문이 턱 막혔어요. 형님이 뭘 아세요? 동네 인테리어 하시는 거랑 병원 운영은 차원이 달라요. 제가 알아서 다 변호사 끼고 컨설팅 받아서 하는 건데 괜히 초치지 마세요. 형님은 그냥 벽지나 바르시면 되잖아요. 순간 식탁 분위기가 싸하게 얼어붙었어요. 제 걱정을 무시하는 건 둘째치고 제 직업까지 싸잡아 깎아내리는 그 말투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더라고요. 벽지나 바르라니요.
제가 흘린 땀과 눈물로 일궈낸 회사를, 수십 명의 직원을 거느린 법인을 고작 도배장이 취급하는 그 오만함에 치가 떨렸어요. 참다 못한 남편이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식탁을 내리쳤습니다. 재수 씨, 말이 좀 심하네. 이 사람도 엄연히 법인 대표고 사업체 운영하는 사람이야. 다 경험에서 나온 조언인데 듣기 싫으면 말지. 사람 무시는 왜 해? 의사면 다야? 남편이 얼굴을 붉히며 제 편을 들어주려 하자 시어머니가 득달같이 끼어들어 남편을 나무라시더라고요.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사람처럼 펄쩍 뛰면서요. 예, 너는 재수 씨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그리고 기술직이 무슨 사업이야.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거지. 어디 감히 의사 선생님 하는 일에 훈수를 둬? 밥맛 떨어지게. 네 처는 입만 열면 재수가 없어. 시어머니의 그 말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가슴에 꽂히는데 더 이상 밥알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기술직이 뭐 어때서요? 땀 흘려 정직하게 일해서 번 돈으로 우리 가족 먹여 살리고 직원들 월급 주고 세금 꼬박꼬박 내며 누구보다 떳떳하게 사는데 왜 시어머니 눈에는 제가 아직도 10년 전 트럭 몰고 다니던 일용직 잡부로만 보이는 걸까요? 시어머니에게 저는 그저 의사 며느리 돋보이게 해주는 들러리, 돈 필요할 때만 부려먹는 하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거예요. 저는 터져나오려는 울음을 억지로 삼키며 국그릇을 비웠지만 속에서는 천불이 나다 못해 심장이 새까맣게 타버릴 지경이었습니다. 식탁 밑으로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는데 아픈 줄도 모르겠더라고요. 어영부영 식사가 끝나고 다들 배를 두드리며 일어나는 분위기였는데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주방에서 분홍색 고무장갑을 꺼내 제 쪽으로 휙 던지셨어요. 마치 더러운 걸 치우라는 듯이 아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동작으로요. 철퍼덕 소리를 내며 제 무릎 위로 떨어진 고무장갑이 마치 제 처지 같아서 비참함이 밀려왔습니다. 너는 밥 다 먹었으면 설거지나 해라. 산더미처럼 쌓였으니까 부지런히 해야 할 거다. 네 동서는 손 귀하니까 놔두고 얼른 치우고 과일 예쁘게 깎아와라. 순간 머릿속에서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끈 하나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동서는 거실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낄낄거리고 있고 시어머니는 그 옆에 딱 붙어 앉아 동서 어깨를 주무르며 아부하기 바빴습니다. 거기다 남편은 화를 사기느라 베란다로 나가 줄담배를 피우고 있었죠. 이 지독한 그림, 이 숨막히는 구도, 10년 가까이 지겹도록 반복되어 온 이 불합리한 상황이 그날따라 왜 이렇게 참을 수 없이 역겨운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무릎 위에 떨어진 고무장갑을 주워들었어요. 손끝에 닿는 차가운 고무의 감촉이 소름 끼치게 싫었지만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래, 이번이 마지막이다. 내가 이 집구석에서 설거지하는 것도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다. 속으로 수백 번 되뇌면서요. 싱크대 앞에 섰는데 개수대에 가득 쌓인 그릇들이 마치 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기름기 묻은 접시들, 밥풀이 눌어붙은 숟가락들, 뼈다귀가 뒹구는 냄비들. 평소 같으면 묵묵히 수세미질을 했을 텐데 오늘은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거실에서 들려오는 저 가증스러운 웃음소리, 자기들끼리 속닥거리는 소리, 그리고 베란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남편의 축 처진 어깨까지. 모든 게 슬로우 모션처럼 제 눈과 귀에 박혔어요. 동서가 시어머니한테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하는 게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저 이번에 병원 오픈하면 어머님 피부 관리부터 싹 해드릴게요. 김이랑 주름이랑 싹 없애서 10년은 젊어 보이게 해드릴 테니까
기대하세요. 오메, 정말이냐? 역시 우리 며느리밖에 없다. 누구는 10년 동안 화장품 세트 하나 제대로 사준 적 없는데 역시 의사는 다르네. 저 들으라고 하는 소리였죠. 작년 어버이날에 제가 백화점에서 고르고 골라 사들인 설화수 세트는 포장도 안 뜯고 구석에 처박아 두셨으면서 동서의 빈말 한마디에는 저렇게 녹아내리시는 걸 보니 헛웃음이 절로 나왔어요. 그때 제 뒤에서 작은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설거지하느라 시끄러운 물소리 틈으로 아주 작고 조심스러운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뒤를 돌아보니 우리 딸아이가 쭈뼛거리며 서 있더라고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제 치마자락을 꽉 움켜쥐고 올려다보는데 아이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어요. 7살 그 어린 것의 눈에도 뭔가 잘못됐다는 게 느껴졌을까요?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엄마, 다리 아파? 내가 도와줄까? 그 한마디에 꾹꾹 눌러왔던 제 감정의 댐이 무너질 뻔했어요. 제가 주저앉아 아이를 안아주려는 찰나 아이가 갑자기 제 손을 뿌리치고 거실 쪽으로 다다다 달려가더라고요. 말릴 새도 없이 아이의 당돌하고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거실의 웃음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할머니, 왜 우리 엄마만 계속 이래요? 엄마도 힘든데. 순간 거실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이 작은 아이의 외침이 10년간 굳게 닫혀있던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열쇠가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이의 그 당돌한 외침이 거실 공기를 단번에 찢어놓았지만 그 정적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어요. 저는 산더미 같은 설거지 더미 앞에서 멈칫한 채 물 묻은 고무장갑도 벗지 못하고 굳어 있었죠.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윙윙거릴 정도였는데 거실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있던 동서가 피식 웃음을 터뜨리더라고요. 마치 귀여운 어린애의 투정쯤으로 여기는 듯한 그 가소로운 웃음소리가 제 신경을 긁어댔습니다. 어머, 얘 좀 봐. 벌써부터 효녀났네. 네 엄마가 힘이 좋아서 그런 거야. 원래 일 잘하는 사람이 많이 하는 법이란다. 동서가 아무렇지 않게 대꾸하며 다시 TV 채널을 돌리려 하자 딸아이는 분이 안 풀렸는지 씩씩거리며 다시 입을 열었어요. 이번에는 더 크고 또렷한 목소리였죠. 엄마는 신데렐라 같아요. 맨날 일만 하고 구박받고. 그럼 작은 엄마는 못된 왕비예요? 왜 왕비처럼 앉아서 시키기만 해요? 순간 거실의 공기가 다시 한번 꽁꽁 얼어붙었어요. 7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신데렐라와 못된 왕비라는 단어는 그 어떤 욕설보다 더 날카롭게 그들의 정곡을 찔렀으니까요. 당황한 동서의 얼굴이 순식간에 벌겋게 달아올랐고 쥐고 있던 리모컨을 떨어뜨릴 뻔하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적잖이 당황하셨는지 눈을 동그랗게 뜨고 혀를 차시며 버럭 소리를 지르셨어요. 예, 너 그게 무슨 버르장머리냐? 어른한테 못된 왕비니 뭐니? 네 엄마가 평소에 널 어떻게 가르쳤길래 애가 이렇게 맹랑해? 시어머니는 아이를 나무라는 척하며 은근슬쩍 제 교육 탓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서 눈치를 살피며 덧붙이셨죠. 그리고 이거사 잘 들어라. 네 작은 엄마는 의사 선생님이잖니 의사. 사람 목숨 살리는 귀한 손이라 이런 험한 물 묻히면 안 돼. 네 엄마는 이런 거 잘하고 튼튼하니까 하는 거지. 어디 감히 비교를 해? 사람 목숨 살리는 귀한 손. 네 엄마는 험한이라는 튼튼한 손. 그 말이 제 귀에 꽂히는 순간 저는 싱크대를 잡고 있던 손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어요. 제 손은 뭐 짐승 발바닥이라도 된다는 건가요? 거칠고 투박하지만
이 손으로 밤새워 도면 그리고 자재날라서 내 가족 지켜온 저한테는 세상 무엇보다 자랑스러운 훈장 같은 손인데. 그리고 동서는 엄연히 피부과 의사인데 사람 목숨을 살리다니요. 사명감 따윈 제쳐두고 돈만 보고 개업하는 미용의사 아니었나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고 들어오던 남편이 그 말을 토씨 하나 안 빼놓고 다 들은 모양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어허, 엄마 그만 좀 하세요 하고 말았을 사람인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남편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더니 목에 핏대가 굵게 서는 게 보이더라고요. 남편이 성큼성큼 거실로 걸어가는데 발걸음마다 바닥이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살기 등등한 기운의 시어머니도 동서도 입을 다물고 남편을 쳐다만 보고 있었죠.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거실 한가운데 놓인 아직 치우지 못한 차례상 앞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는 깊은 숨을 한번 몰아쉬더니 벼락 같은 고함을 질렀습니다. 의사 손만 사람 손이야? 어? 내 마누라 손은 뭐 발이냐고. 짐승 발이냐고. 그리고는 차례상을 양손으로 번쩍 들어 엎어버렸어요. 와장창 하는 그릇 깨지는 소리가 거실을 뒤흔들었죠. 음식들이 엎어지면서 사방으로 튀어 동서의 그 비싼 원피스에도 시어머니가 아끼는 카펫에도 얼룩을 남겼어요. 동서는 깍 비명을 지르며 얼룩을 털어내기 바빴고 시어머니는 입을 떡 벌린 채 주저앉으셨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지만 남편은 멈추지 않았어요. 씩씩대며 시어머니를 향해 삿대질까지 하더라고요. 엄마, 내가 진짜 참다 못해서 한마디 하는데 이 사람이 무슨 종년이야? 10년이야, 10년. 10년 동안 개처럼 부려먹었으면 됐지. 애 앞에서도 이러고 싶어? 며느리가 둘이면 공평하게 시키던가 아니면 둘 다 시키지 말던가. 의사 며느리는 상전이고 내 마누라는 무술이야? 시어머니는 아들의 난동에 기가 막혀서 말도 못하고 뻐끔거리시다가 겨우 한마디 하셨어요. 아니 너 미쳤냐? 어디서 애미 앞에서 상을 엎어? 저게 귀하게 자라서 잘 못하니까 그렇지. 귀하게 자라? 우리 혜진이는 남의 집 귀한 딸 아니야? 장모님이 이 꼴 보면 피눈물 흘리셔. 나 더는 못 참아. 이딴 집구석 다시는 안 와. 남편은 분이 안 풀리는지 씩씩대다가 주방에 멍하니 서 있는 저에게 성큼성큼 걸어왔어요. 그리고는 제 손에 끼워져 있던 고무장갑을 확 벗겨서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습기에 불어터진 제 손을 거친 자기 손으로 꽉 잡으면서 말했죠. 가자. 당장 짐 챙겨. 저는 얼떨결에 남편에게 이끌려 거실로 나왔어요. 동서는 아직도 원피스를 털며 울상을 짓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바닥을 치며 통곡을 시작하셨죠. 아이고 내 팔자야. 며느리 잘못 들여서 아들놈이 미쳐 날뛰네. 저거 여우 같은 게 남편 꼬드겨서 시어머니 잡네. 평소 같으면 그 소리에 가슴이 철렁해서 죄송하다고 빌었겠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그 울음소리가 하나도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속이 뻥 뚫리는 사이다를 원샷한 기분이랄까요? 남편 손에 이끌려 현관을 나서는데 딸아이가 제 다른 한 손을 꼭 잡으며 올려다보더라고요. 아이의 눈빛이 반짝거렸어요. 마치 우리 아빠 최고다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신발을 신는데 뒤에서 동서가 쏘아붙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주버님,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어머님 놀라셨잖아요. 그리고 제 옷 이거 어떡하실 거예요? 이거 얼만 줄이나 아세요? 남편은 뒤도 안 돌아보고 딱 한마디 던졌어요. 네 그 잘난 의사 월급으로 하나 사 입어. 그리고 너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라. 그땐 상이 아니라 네 병원을 엎어버릴 테니까.
현관문이 쾅 닫히는 순간 10년 묵은 채증이 쑥 내려가는 느낌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우리 세 가족은 아무 말도 없었지만 잡은 손에는 서로의 온기가 뜨겁게 전해졌죠. 주차장에 도착해 차에 타자마자 남편은 시동도 걸지 않고 핸들에 얼굴을 묻은 채 어깨를 들썩이기 시작했어요. 우직한 곰 같던 남편이 평생 눈물 한 방울 안 흘릴 것 같던 그 남자가 소리 죽여 울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혜진아, 내가 못나서, 내가 바보 병신이라서 너 고생만 시키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의 투박한 손이 제 손등을 덮으며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저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딸아이는 뒷좌석에서 카시트에 앉아 조용히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죠. 아니야, 여보. 고마워. 오늘 당신 진짜 멋있었어. 나 평생 잊지 못할 거야.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나서야 우리는 출발할 수 있었어요.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시댁 아파트를 보면서 저는 속으로 맹세했죠. 다시는 내 발로 저 집에 들어가는 일은 없을 거다. 그리고 이제부터 진짜 내 모습을 보여주마. 시댁을 빠져나온 차 안의 공기는 마치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뒤의 하늘처럼 묘하게 고요하면서도 맑았어요. 뒷좌석에서 잠든 딸아이의 새근거리는 숨소리만이 규칙적으로 들려오고 남편은 여전히 붉게 충혈된 눈으로 운전대만 꽉 쥐고 있었죠. 방금 전 시댁에서 벌어진 한바탕 소동이 아직도 믿기지 않는 듯 남편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간간히 후 하고 깊은 한숨을 내뱉었어요. 하지만 그 한숨은 후회나 걱정이 아니라 10년 묵은 채증을 뱉어내는 듯한 후련함에 가까웠죠. 저는 운전하느라 힘줄이 붉어진 남편의 손등 위에 제 손을 조용히 얹었어요. 남편이 제 손을 꽉 맞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혜진아, 괜찮아? 내가 너무 막 나갔나? 제가 고개를 저으며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자 남편은 피식 웃으며 멋쩍은 듯 코를 훌쩍였어요. 그렇게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문득 어제 회사에서 가져온 서류 봉투가 생각나더라고요. 사실 어제 시댁 가기 전에 급하게 챙겨오느라 남편한테 미처 말하지 못한 게 하나 있었거든요. 남편도 우리 회사가 이번에 강남 역삼동 빌딩을 인수한 건 알고 있었지만 세부적인 임대차 계약 현황까지는 보고하지 않았었죠. 특히 3층 임차인에 대해서는요. 여보, 나 당신한테 아직 말 안 한 게 하나 있어. 제가 조심스럽게 운을 떼자 남편이 백미러로 저를 힐끔 보며 물었어요. 남편이 붉어진 눈으로 저를 힐끔 보며 물었어요. 뭔데? 뭐 빚이라도 있어? 괜찮아. 내가 다 갚아줄게.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이 남자는 끝까지 이런 식이었죠. 저는 고개를 저으며 서류 봉투를 흔들어 보였습니다. 아니, 우리 이번에 인수한 역삼동 메디컬 빌딩 있잖아. 거기 3층 피부과 자리 말이야. 아, 그 공실이었던 자리? 계약 진행 중이라며. 잘 됐어?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물었지만 제 입에서 나올 다음 말을 상상도 못하고 있었죠. 응, 거의 계약 직전인데. 그 들어오겠다는 피부과 원장이 누군지 알아? 누군데? 유명한 사람이야? 저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나지막이 이름을 불렀어요. 서지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설마. 남편이 브레이크를 밟을 뻔하며 눈을 휘둥그레 떴어요. 응, 맞아. 동서야. 동서가 계약하려던 그 병원 자리가 바로 우리 건물 3층이야. 남편은 입을 떡 벌리고 말을 잇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내 참, 세상 좁다더니 라며
헛웃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밖에 안 나온다는 표정이었죠. 동서는 꿈에도 모르고 있을 거야. 등기부등본 떼봐도 소유주가 우리 법인명인 드림디자인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게 우리 회사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지. 남편은 핸들을 툭 치며 통쾌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와, 대박이네. 그럼 이제 어쩔 거야? 계약해 줄 거야? 저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글쎄, 건물주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 앞에서 그렇게 콧대를 세우는데 그냥 넘어가면 섭섭하잖아. 제대로 한번 갑질이 뭔지 보여줘야지. 당신도 동참할 거지? 남편은 씩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내가 시공이사로서 아주 깐깐하게 현장 점검해 줄게. 벽지 하나, 타일 하나까지 트집 잡아서 혼을 쏙 빼놓을 테니까 기대해. 우리는 차 안에서 하이파이브를 하며 낄낄거렸어요. 마치 비밀 작전을 꾸미는 첩보 요원이 된 것처럼 짜릿하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평온한 휴일의 아침을 깨운 건 아니러니하게도 동서의 전화였어요. 남편이 밥상을 업고 나온 지 불과 하루도 안 지났는데 역시 동서의 멘탈은 강철 같았죠. 저는 남편에게 쉬타는 제스처를 보내고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형님, 저예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동서의 목소리는 여전히 뻣뻣하고 도도했습니다. 어제 그 난리통을 겪고도 기가 하나도 안 죽은 모양이더라고요. 동서. 무슨 일이야? 제가 덤덤하게 받자 동서는 기다렸다는 듯 속사포로 쏘아붙이기 시작했어요. 아니, 형님. 어제는 너무 경황이 없어서 말씀 못 드렸는데 아주버님 좀 말리지 그러셨어요? 어머님 놀라셔서 청심환 드시고 겨우 주무셨어요. 명절에 그게 무슨 행패예요, 진짜. 배운 집안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니까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행패라니요? 본인들이 10년 동안 저한테 부린 게 진짜 행패 아니고 뭐란 말인가요?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의 표정이 일그러졌지만 제가 손을 잡아 진정시켰어요. 동서, 아주버님이 왜 그랬는지는 본인들이 더 잘 알 텐데. 그리고 행패라니 말 조심해. 그동안 참아준 사람한테 할 소리니? 제 반응이 예상과 달랐는지 동서가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화제를 돌리더라고요. 본론은 따로 있었던 거죠. 그건 그렇고 저 이번에 계약하려던 병원 자리요. 그것 때문에 전화드렸어요. 혹시 아시는 인테리어 업체 있으면 소개 좀 해주실 수 있나 해서요. 형님네 회사는 너무 영세해서 병원 인테리어는 무리일 것 같고 강남 쪽 잘하는데 아시면. 와, 진짜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어제 그렇게 무시하고 밥상까지 엎어진 마당에 자기 필요하니까 또 인테리어 업체 소개를 해달라니요? 그것도 형님네는 영세해서 안 된다는 비아냥을 섞어서 말이죠. 저는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띠며 천천히 아주 또박또박 물었습니다. 그 병원 자리, 강남 역삼동에 있는 그 메디컬 센터 3층 말하는 거지? 어머, 형님이 거길 어떻게 아세요? 제가 위치 말씀드렸었나? 동서가 놀란 목소리로 되묻자 저는 여유롭게 말을 이었어요. 동서, 거기 계약은 했어? 내가 듣기로는 거기 건물주가 좀 까다롭다던데. 임차인 심사를 엄청 깐깐하게 본다고 들었어. 그러자 동서가 콧방귀를 흥기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하더라고요. 아이 참 형님도. 건물주가 까다로워 봤자죠. 부동산 소장님이 다 알아서 조율해준다고 했어요. 건물주가 해외에 있나 보던데요. 그리고 병원 들어온다는데 건물주야 땡큐 아니겠어요? 월세 꼬박꼬박 밀릴 일 없는 의사가 들어가는 건데 엎드려 절이라도 해야죠. 엎드려 절이라도 해야 할 의사라. 동서의 착각은 자유였지만
그 착각을 깨주는 건 제 의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고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기로 했죠. 그래, 그럼 잘 됐네. 근데 동서, 내가 아는 정보랑은 좀 다르네. 내가 알기론 그 건물주 한국에 있고 심지어 계약은 직접 면접 보고 결정한다고 하던데? 네, 면접이요? 무슨 임대차 계약하는데 면접을 봐요? 웃기는 노인네네, 진짜. 돈 좀 있다고 유세 떠나 봐요. 노인네일지 아닐지는 만나보면 알겠지. 그 건물주가 예의 없는 사람은 딱 질색한다는 소문이 자자해. 저는 동서의 대답도 듣지 않고 전화를 뚝 끊어버렸어요. 전화를 끊자마자 남편과 저는 서로 마주보고 박장대소를 터뜨렸어요. 야, 노인네래. 노인네. 남편이 배를 잡고 웃더라고요. 두고 봐. 내일 그 노인네가 누군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저는 바로 회사 법무팀장님께 전화를 걸어 지시를 내렸어요. 내일 오후 2시 건물관리사무소 회의실에서 임대인 직접 면접을 진행하겠다고요. 그리고 보안 유지를 철저히 당부했죠. 다음 날 오후 저는 가장 비싸고 세련된 정장을 차려입고 남편은 말끔한 수트 차림으로 제 옆에 섰어요. 평소 현장복만 입던 남편이 수트를 입으니 꽤 근사하더라고요. 우리는 비장한 표정으로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자, 이사님, 준비되셨습니까? 물론입니다, 대표님. 오후 2시 정각. 회의실에는 동서와 서방님이 초조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동서는 연신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치고 있었고 서방님은 넥타이를 만지작거리며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죠. 저 오만한 사람들을 저렇게 얌전하게 만들다니 역시 건물주라는 타이틀의 위력이 대단하긴 하구나 싶어 씁쓸하기도 하고 통쾌하기도 했어요. 대표님, 입장하시겠습니다. 비서가 문을 열어 젖히자 동서와 서방님이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큰 소리로 인사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임차인 서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장님. 우리는 대답 없이 천천히 걸어 들어가 상석에 앉았어요. 동서와 서방님은 고개도 들지 못하고 바닥만 보고 있었죠. 숨막히는 몇 초간의 정적이 흐른 뒤 제가 입을 열었어요. 고개들 드세요. 얼굴 좀 봅시다. 제 목소리를 들은 동서의 어깨가 움찔하더라고요. 익숙한 목소리에 소름이 돋은 거겠죠. 동서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눈이 마주친 순간 동서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입은 쩍 벌어졌고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투명해질 지경이었죠. 형님? 옆에 있던 서방님도 턱이 빠질 것처럼 입을 벌리고 저와 제 옆에 앉은 남편을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어요. 아니, 형수님이. 형이. 여길 어떻게 해? 저는 여유롭게 다리를 꼬고 앉아 명함 지갑에서 금박이 박힌 명함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로 툭 던졌어요. 드림디자인 대표이사 김혜진, 드림디자인 시공총괄이사 박철수. 저는 사색이 된 동서를 바라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어요. 동서, 미안하게 됐네. 여기 내 건물이야. 그렇게 무시하던 영세한 동네 인테리어 회사가 산 건물이라고. 자, 이제 면접 시작해볼까? 우리 의사님 건물주 앞에서 얼마나 예의 바른지 한번 볼까? 동서의 다리가 후들거리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어요. 자신이 그토록 깔보고 무시했던 형님이 자신의 목줄을 쥐고 있는 건물주라는 사실, 그리고 그 옆에 든든하게 버티고 있는 남편의 싸늘한 눈빛. 게임은 끝났어요. 아니, 이제 진짜 피 말리는 가불관계의 역전 드라마는 지금부터 시작이었죠. 회의실 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죠. 테이블 위에 덩그러니 놓인 명함 속 제 이름 3글자가 동서의 눈동자에 박혀서 꼼짝도 못하게 만드는 것 같았어요. 동서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입을 벌린 채 저를 쳐다보고 있었고, 옆에 앉은 서방님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치며 연신 헛기침만 해댔죠. 식은땀이 줄줄 흐르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는데 그 꼴을 보니 웃음이 터지려는 걸 꾹 참느라 허벅지를 꼬집어야 했어요. 제가 그토록 원했던 그림이었지만 막상 눈앞에서 저렇게까지 얼어붙은 꼴을 보니 10년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뭐해요? 앉으세요. 다리 아프게 계속 서 있을 거예요? 제가 짐진 여유로운 척 턱짓으로 의자를 가리키자 두 사람은 허둥지둥 의자를 빼서 앉았어요. 동서는 앉으면서도 계속 힐끔힐끔 저와 남편을 번갈아 쳐다보는데 도무지 이 상황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남편은 팔짱을 끼고 의자 등받이에 기대 앉아 아주 싸늘한 눈빛으로 서방님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형 왔어? 하고 너스레를 떨었을 서방님이 형의 저런 눈빛 앞에서는 고개도 못 들고 쭈그러들어 있더라고요. 마치 죄를 지은 강아지가 주인 눈치를 보는 것처럼요. 남편이 헛기침을 한번 크게 하자 서방님은 어깨를 움찔하며 더 작아졌어요. 그동안 형이라는 이유로 돈도 빌려주고 굳은 일 다 해줬더니 만만하게 봤던 거죠. 이제야 진짜 형의 무서움을 알게 된 것 같아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자, 그럼 면접 시작하죠. 우리 건물 3층 임차 희망하시는 서지은 원장님? 제가 일부러 원장님이라는 호칭에 힘을 주어 말하자 동서가 화들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어요. 아, 아니요. 형님. 아니, 대표님. 저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어떻게 되긴요. 말씀드렸잖아요. 건물주 면접이라고. 제가 건물주니까 제가 면접 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동서는 입술을 달달 떨며 말을 더듬었어요. 평소 시댁에서 저를 하대하던 그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고 잔뜩 겁먹은 어린애 같은 모습이었죠. 저는 미리 준비해둔 서류철을 탁 소리나게 펼쳤어요. 그 안에는 동서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그리고 제가 따로 조사한 동서의 재정상태 보고서가 들어 있었죠. 사실 이 보고서는 제가 며칠 밤을 새워가며 꼼꼼하게 분석한 자료였어요. 동서의 약점을 확실하게 쥐고 흔들기 위해서였죠. 서류를 좀 검토해 봤는데, 문제가 좀 있네요. 제가 펜을 돌리며 짐짓 심각한 표정을 짓자 동서와 서방님이 동시에 침을 꿀꺽 삼키는 소리가 들렸어요.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들처럼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저희 신용등급도 좋고 대출 승인도 다 났는데. 서방님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변명을 하려 하자 남편이 불쑥 끼어들었어요. 야, 박민수, 너 형한테 거짓말하냐? 신용등급이 좋아? 너 작년에 주식 말아먹고 카드론 쓴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남편의 팩트 폭격에 서방님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사실 남편은 서방님 뒷바라지하느라 몇 번 빚을 갚아준 적이 있어서 훤히 꿰뚫고 있었거든요. 서방님은 형 앞에서 거짓말하다 들킨 게 창피한지 고개를 푹 숙였어요. 그건 다 해결했어, 형. 아니, 이사님. 이번에 개원하면 금방 갚을 수 있어요. 제발 한 번만 믿어주세요. 해결은 무슨. 돌려막기 한 거 다 아는데. 그리고 재수씨, 여기 사업계획서 보니까 인테리어 비용을 평당 300으로 잡으셨네. 강남 한복판에서 그것도 피부과를 평당 300에 하겠다고요?
우리 회사가 영세해서 못한다고 하시더니 본인 예산이 영세하신 거 아니에요? 제 말에 동서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졌어요. 어제 전화로 저한테 형님네는 영세해서 안 된다고 비아냥거렸던 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거죠. 동서는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저는 펜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리며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건물주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제가 서류를 탁 덮으며 차갑게 말하자 동서가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형님, 아니 대표님, 제가 잘못했어요. 어제는 제가 미쳤었나 봐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저 이 자리 아니면 안 돼요. 계약금도 다 걸어놨단 말이에요. 동서가 갑자기 의자에서 내려와 바닥에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그 도도하던 의사 사모님이 명품 원피스를 입고 바닥을 기는 꼴이라니. 서방님도 덩달아 무릎을 꿇고 손을 비비며 애원했죠. 형수님, 제발요. 저희 진짜 여기 아니면 길바닥에 나 앉아요. 기계계약금이며 뭐며 다 걸려 있다고요. 형이 좀 말해줘. 우리 가족이잖아. 남편은 코웃음을 치며 서방님을 내려다봤어요. 야, 웃기지 마라. 너네 우리 마누라 10년 동안 개무시했잖아. 기억 안 나? 그래놓고 이제 와서 뭐? 가족? 웃기고 자빠졌네. 남편의 일갈에 서방님은 꿀먹은 벙어리가 됐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동서 앞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쭈그리고 앉아 동서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죠. 동서 일어나요. 우리 원장님 격 떨어지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제가 동서가 자주 쓰던 격이라는 단어를 돌려주자 동서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동서의 눈물을 닦아주는 신용을 하며 귓가에 속삭였어요. 계약해줄게. 제 말에 동서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어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단 조건이 있어. 제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보증금 200, 월세 30% 인상, 그리고 인테리어는 무조건 우리 드림 디자인 지정 시공. 평당 500만 원. 싫으면 나가. 동서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강남 시세보다 훨씬 비싼 말 그대로 호구 계약 조건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서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어요. 이미 다른 곳들은 계약이 다 찼고 장비 리스 계약까지 걸어놔서 당장 개원을 못하면 위약금 폭탄을 맞을 상황이었으니까요. 무엇보다 이 자리를 놓치면 다시는 강남에 발을 못 붙일 거라는 걸 본인도 잘 알고 있었겠죠. 그건 너무 비싼데요. 저희 자금이. 비싸? 그럼 관두시던가. 대기자는 세고 셌으니까. 제가 뒤도 안 돌아보고 회의실 문 쪽으로 걸어가자 다급해진 동서가 제 바짓가랑이를 잡았어요. 정말 필사적이더라고요. 아니에요. 할게요. 계약할게요. 돈 맞출게요. 제발 계약만 해주세요. 시어머니 집이라도 팔아서 맞출게요. 동서의 절박한 외침에 저는 멈춰섰어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며 씩 웃었죠. 시어머니 집을 팔아서라도 맞추겠다라. 시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면 뒤로 넘어가시겠지만 그건 제 알 바 아니었죠. 그래. 그럼 계약서 가져오라고 할게. 그렇게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조건의 임대차 계약서에 도장을 찍게 만들었습니다. 동서는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으며 눈물을 훔쳤고 서방님은 한숨을 푹푹 쉬었죠. 계약이 끝나고 두 사람이 비틀거리며 회의실을 나가는 뒷모습을 보는데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며 속삭였어요. 와, 우리 마누라 진짜 무섭네. 나 앞으로 진짜 잘해야겠다. 왜? 당신도 나한테 월세 낼래? 우리는 서로를 보며 낄낄거렸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동서가 무리해서 계약한 이 병원이 결국 동서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줄은 본인도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죠.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과 함께 와인을 한잔하며 자축했어요. 여보, 오늘 진짜 고생했어. 당신 덕분에 10년 채증이 다 내려갔네. 남편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였어요. 아니야, 당신이 다 했지. 난 그냥 옆에서 거들었을 뿐인데. 근데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있어. 뭔데? 재수 씨가 진짜 그 돈을 맞춰올 수 있을까? 어머니 집까지 건드리면 사단 날 텐데. 저는 와인잔을 흔들며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글쎄, 시어머니가 며느리 사랑이 지극하시니까 집 정도는 내놓지 않으실까? 의사 며느리 앞길 막으면 안 되잖아. 사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동서가 이미 여기저기 빚을 끌어다 쓰고 있다는 걸요. 제 요구 조건을 맞추려면 결국 사채까지 손을 대거나 시어머니 재산에 손을 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파국을 불러올지도 뻔히 보였고요. 하지만 저는 멈출 생각이 없었어요. 그들이 저에게 준 상처에 비하면 이건 세 발의 피도 안 되니까요. 다음 날부터 저는 동서의 병원 인테리어 공사를 직접 지휘했어요. 물론 아주 깐깐하고 꼼꼼하게요. 자재 하나하나 다 제가 검수하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다시 하라고 시켰죠. 동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제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형님, 이 타일은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 비싸면 하지 말던가. 우리 건물 품격 떨어지게 싼 티 나는 건 안 돼. 제가 딱 잘라 말하면 동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결제 카드를 내밀었죠. 그렇게 동서의 통장은 점점 말라가고 제 복수국은 점점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다고 하죠? 특히나 돈과 관련된 비밀은 더더욱 발이 달려 도망가는 법이니까요. 동서와 시동생이 제 앞에서 무릎 꿇고 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지 딱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그 일주일 동안 저는 동서의 병원 인테리어 현장을 마치 제 집 안방 드나들듯 감시하며 피를 말리고 있었는데 결국 사단이 나고 말았죠. 동서가 급한 불을 끄겠답시고 시어머니에게 손을 벌린 게 화근이었어요. 어머님, 병원 개원하는데 보증금이 좀 모자라서요. 이 건물주가 아주 악질이라 보증금을 2배나 올려달라지 뭐해요. 동서는 차마 그 악질 건물주가 저라는 말은 못하고 시어머니 돈을 뜯어내려 했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돈 냄새 하나는 기가 막히게 맞는 분이잖아요. 등기부등본을 떼어보셨는지 아니면 동서가 닥달에 못 이겨 실토했는지 시어머니가 제 회사로 쳐들어오셨더라고요. 그날따라 아침부터 비가 추적추적 내렸는데 점심시간이 지날 무렵 회사 로비가 시끌시끌해지기 시작했어요. 직원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대표실까지 들려오길래 인터폰을 들었는데 안내 데스크 직원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대표님, 1층 로비에 어떤 할머니가 찾아오셨는데 막무가내로 대표님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시고 경비원들이 말리는데도 난리가 났습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면서 직감이 딱 왔죠. 올 것이 왔구나. 저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익숙한 고함이 고막을 때리더라고요. 나와. 김혜진 나오라고 해. 감히 시애미를 문전박대해? 내가 이 회사 사장 시어머니야. 이것들이 어디서 눈을 부라려. 시어머니는 젖은 우산을 휘두르며 보안 요원들과 대치하고 계셨어요. 머리는 산발을 하고 눈은 도끼로 가득 차서
금방이라도 사람을 잡아먹을 듯한 기세였죠. 직원들은 겁에 질려 멀찌감치 서서 수군거리고 있었고요. 정말 창피해서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피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로비 중앙으로 걸어 나갔어요. 어머님, 회사에서 이게 무슨 추태세요? 제 목소리에 시어머니가 고개를 휙 돌리시더니 저를 보자마자 달려오셔서 제 멱살을 잡으시더라고요.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피할 새도 없었어요. 이년아, 네가 사람이냐? 어떻게 가족한테 이럴 수가 있어. 네 시동생 앞길을 막아도 유분수지. 건물주 행세하면서 돈을 뜯어내. 막말로 그것도 내 아들이 번 돈으로 산 건물이지. 시어머니의 논리는 항상 똑같았어요. 제가 번 돈은 다 아들 덕분이거나 아들 돈이라는 그 지독한 착각. 보안 요원들이 놀라서 시어머니를 떼어놓으려 하자 제가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이참에 확실하게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어머님 말씀 똑바로 하세요. 그 건물 제 돈으로 샀어요. 그리고 시동생 앞길을 막다니요? 제가 오죽하면 계약을 해줬겠어요? 다른데 다 퇴짜 맞고 갈 데 없는 거 걷어준 게 누군데요? 뭐라고? 이 독사 같은 년이 어디서 말대꾸야. 너 당장 그 계약서 다시 써라. 보증금 반으로 깎고 월세도 내리라고. 가족끼리 돕고 살아야지. 네가 피도 눈물도 없는 장사치냐?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며 억지를 부리시기 시작했어요. 로비에 있던 직원들과 방문객들이 다 쳐다보는데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더라고요. 그때였어요. 로비 회전문이 뱅글 돌아가더니 남편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어요. 현장에 있다가 직원 연락을 받고 급하게 달려온 모양이었어요. 작업복 차림에 안전화도 못 벗고 달려온 남편은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얼굴이 흙빛이 됐죠. 엄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창피하게 진짜. 남편이 시어머니를 일으켜 세우며 소리쳤어요. 시어머니는 아들을 보자마자 더 서럽게 우시며 매달리셨죠. 아이고, 내 아들아. 너 저 독한 년한테 속고 사는 거다. 지가 주인 행세를 해? 너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 다 전연이 꿀꺽한 거 아니냐? 남편은 기가 막힌다는 표정으로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쳤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다 듣도록 큰 소리로 또박또박 말했죠. 엄마, 제발 좀. 내가 몇 번을 말해. 그 건물 100% 혜진이 돈으로 산 거야. 나 결혼할 때 빈털털이었던 거 엄마가 더 잘 알잖아. 나 빚더미에 앉았을 때 걷어주고 먹여 살린 게 이 사람이라고. 고맙다고 절은 못할 망정 와서 행패를 부려. 남편의 고함에 시어머니는 멍한 표정으로 입을 다물지 못하셨어요. 평생 아들만 바라보고 사셨던 분이라 아들의 저런 반응은 상상도 못하셨겠죠. 남편은 보안 요원들에게 눈짓을 보내며 차갑게 말했어요. 밖으로 안내해드려. 다시는 회사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해. 시어머니는 질질 끌려나가면서도 끝까지 악담을 퍼부으셨어요. 두고 보자. 천벌 받을련. 네가 그러고도 잘 살 줄 아냐. 시어머니가 사라지고 난 뒤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어깨를 토닥여주며 직원들을 돌려보냈어요. 마음이 씁쓸했지만 한편으로는 속이 후련하기도 했어요. 드디어 골물대로 골맞던 고름이 터진 느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시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동서의 병원 개원 준비 과정에서 진짜 큰 문제가 터지고 말았거든요. 그날 오후 회사 법무팀장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제 방에 들어오셨어요. 대표님, 3층 임차인 서지은 원장 관련해서 긴급하게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요? 또 공사 대금 밀렸대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지금 의료계 쪽 찌라시가 돌고 있는데 내용이 심상치 않습니다. 서 원장이 페이닥터 시절에 제약회사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게다가 과잉 진료로 환자들한테 고소당한 전력도 있다고 하고요. 순간 머리가 띵하더라고요. 리베이트라니, 과잉 진료라니. 의사로서의 윤리는커녕 범죄 행위나 다름없는 짓을 저지르고 다녔던 거였어요. 시어머니 앞에서는 고고한 척, 깨끗한 척은 다 하더니 뒤로는 호박씨를 까고 있었던 거죠. 이 소문이 돌자마자 은행 대출이 꽉 막혀버렸어요. 동서는 개원 자금을 대출로 충당하려고 했는데 신용도가 바닥을 치면서 자금줄이 끊겨버린 거예요. 그날 저녁 동서가 사색이 되어 제 집으로 찾아왔어요. 초인종을 미친 듯이 눌러대는데 인터폰 화면 속 동서의 얼굴은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죠. 문을 열어주자마자 동서는 현관 바닥에 넙죽 엎드려 제 다리를 잡고 늘어졌어요. 형님, 형님, 제발 살려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게 무슨 짓이야? 일어나지 못해? 형님, 저 진짜 죽어요. 리베이트건 터지면서 대출도 다 막히고 지금 인테리어 공사비도 못 주게 생겼어요. 보증금 조금만 깎아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차용증 쓰고 좀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평생 은혜 갚을게요. 동서의 애원은 처절했지만 제 마음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10년 동안 제가 흘린 눈물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게다가 불법을 저지른 사람을 감싸줄 생각은 추호도 없었고요. 그때 시어머니도 뒤따라 들어오셔서 거들기 시작하셨어요. 낮에 회사에서 난동 피운 건 잊으셨는지 이번에는 읍소 작전으로 나오시더라고요. 혜진아, 그래도 가족 아니냐. 제발 한 번만 눈 감아줘라. 얘 의사 면허 정지되면 우리 집안 다 망한다. 네가 돈도 많다면서 좀 도와주면 안 되냐? 필요할 때만 가족이고 쓸모없으면 남보다 못한 게 가족인가요? 저는 시어머니와 동서를 내려다보며 아주 싸늘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그리고 동서. 착각하지 마세요. 임대차 계약은 엄연한 비즈니스예요. 사정 봐주고 깎아주는 구멍가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리베이트? 그건 범죄예요. 범죄자를 도와주는 건 공범이나 하는 짓이고요. 형님, 계약서 조항 기억나죠? 중도금 기일 내에 입금 안 되면 계약 파기입니다. 위약금은 계약금 전액 몰수고요. 인테리어 공사 진행된 거 원상복구 비용까지 청구할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동서는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저를 쳐다봤어요. 시어머니는 이 독한 년, 피도 눈물도 없는 년, 이라며 다시 악을 쓰셨지만 남편이 나와서 두 사람을 쫓아냈어요. 현관문이 닫히고 밖에서 들려오는 통곡 소리를 들으며 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건 제가 만든 비극이 아니라 그들이 자초한 인과응보였으니까요. 동서의 추락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고 그 끝에는 더 비참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저는 직감하고 있었어요. 동서가 제 앞에서 무릎 꿇고 빌었던 그날 밤 이후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갔어요. 제가 동서에게 던진 계약 파기와 원상복구 비용 청구라는 카드는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출근하자마자 법무팀을 시켜 동서에게 내용 증명을 발송했어요. 귀하의 임대차 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 통보 및 손해배상 청구라는 제목이 아주 선명하게 박힌 서류였죠. 내용은 간단 명료했어요. 잔금 지급 기일을 하루라도 어길 시 즉시 계약을 해지하며 기지급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몰취한다.
또한 진행 중인 인테리어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원상복구할 것. 숨쉴 구멍 하나 없는 아주 완벽하고 잔인한 통보였죠. 내용 증명을 받은 동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도가 아니라 온몸에 기름을 붓고 불 속에 뛰어든 사람처럼 미쳐 날뛰기 시작했어요. 리베이트건으로 은행 대출은 전면 막혔고 제2금융권에서도 손사래를 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결국 동서가 선택한 최후의 수단은 역시나 시어머니였어요. 어머님, 저 진짜 죽어요. 이번만 넘기면 제가 평생 어머님 모시고 살게요. 병원만 개원하면 금방 갚을 수 있어요. 동서의 눈물 젖은 호소에 시어머니 마음이 약해지신 건지 아니면 의사 며느리라는 타이틀을 놓치기 싫으셨던 건지 시어머니는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인 아파트 담보대출에 손을 대고 마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여기저기 친척들에게까지 빚을 내서 잔금을 맞춰 오셨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내밀며 말씀하시는데 그 모습이 참 뭐라 말할 수 없이 기가 막혔어요. 혜진아, 내가 졌다. 이거 받아라. 내 집 담보 잡혀서 가져온 돈이다. 제발 우리 며느리 살려다오. 얘 병원 못 열면 우리 다 죽는다. 저는 시어머니가 내민 통장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아주 차갑게 밀어냈어요. 어머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건 비즈니스라고요. 돈 가져오셨으면 계약대로 진행할게요. 하지만 리베이트 건은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검찰 조사 들어가면 개설 허가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다고요. 뭐? 검찰 조사?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 며느리가 뭘 잘못했다고. 시어머니는 펄쩍 뛰셨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동서의 리베이트 수수 혐의는 업계에 파다하게 퍼졌고 내부 고발자가 증거 자료까지 제출하면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됐거든요. 결국 며칠 뒤 동서에게 검찰 소환장이 날아왔어요. 병원 개원은커녕 의사 면허 자격 정지 처분까지 검토되고 있다는 뉴스가 터지자마자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졸도하셨죠. 사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동서가 무리하게 진행했던 인테리어 공사 대금, 의료 장비 리스 위약금, 그리고 직원들 채용 취소에 따른 위로금까지 동서가 감당해야 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시어머니가 담보로 내놓은 아파트마저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죠. 시동생은 형을 찾아와 형, 나 좀 살려줘. 제발. 이라며 바짓가랑이를 잡았지만 남편은 단호했어요. 민수야, 형이 그동안 빚 갚아준 게 몇 번이냐? 이번에는 안 돼. 네가 저지른 일, 네가 책임져. 그리고 재수 씨랑 이혼해라. 그게 살 길이다. 남편의 말에 시동생은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기만 했어요. 시어머니도 깨어나시자마자 저를 찾아와 내가 잘못했다, 며느라. 우리 집 경매만 좀 막아다오. 라며 비셨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10년 동안 당한 서름을 생각하면 마음이 약해질 틈도 없었으니까요. 결국 동서는 의사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받고 막대한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었어요. 시어머니의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서방님과는 이혼 소송에 휘말리게 됐죠. 화려했던 의사 원장님에서 하루아침에 빚쟁이의 이혼녀 신세로 전락한 거예요. 시어머니는 오갈 데가 없어져서 낡은 월세방을 구하셔야 했고 짐을 싸서 나오시는 날 저에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혜진아, 며느라, 나갈 데가 없는데 며칠만 신세 좀 지면 안 되겠니?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힘없고 초라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저희 집에는 어머님 방 없어요. 그리고 저 더 이상 며느리 노릇 안 할 거예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매달 생활비 50만 원,
그게 전부예요. 그것도 받기 싫으시면 마세요. 뭐, 50만 원? 야, 이년아. 네가 날 이렇게 배신을 해? 시어머니가 다시 본색을 드러내며 악을 쓰셨지만 저는 조용히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어요. 그리고 수신 차단 목록에 시어머니를 추가했죠.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하자 남편은 씁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했어. 당신 할 만큼 했어. 이제 우리 신경 쓰지 말고 살자. 그렇게 시댁과의 질긴 악연은 제 손으로 끊어냈어요. 어느 날 회사 출근길에 정문 앞에서 낯익은 여자가 피켓을 들고 서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동서였어요. 화장기 하나 없는 부스스한 얼굴에 낡은 점퍼를 입고 악덕 건물주 드림 디자인 대표는 각성하라 라고 쓴 피켓을 들고 있었죠. 지나가는 사람들은 힐끔거리며 혀를 찼지만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어요. 저는 차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보안팀장에게 무전을 쳤어요. 정문의 시위자, 업무 방해로 경찰에 신고하세요. 그리고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도 같이 진행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잠시 후 경찰차가 도착하고 동서는 경찰들에게 끌려가면서도 저를 향해 악을 썼어요. 김혜진, 네가 인간이야?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이미 다 잃은 사람이 가만 안 두면 어쩔 건지 헛웃음이 나왔죠. 멀어지는 동서의 모습이 점처럼 작아질 때까지 저는 시선을 떼지 않았어요. 이게 당신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동네 인테리어 사장의 진짜 모습이라는 걸 똑똑히 기억하라는 듯이요. 그날 오후 저는 변호사를 통해 시어머니에게 마지막 통보를 보냈어요. 매월 50만 원 자동이체 설정 완료. 단 큰아들 내외에게 연락하거나 찾아올 시 즉시 지급 중단함. 가혹하다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10년 동안 제가 당한 정신적 학대와 무시에 비하면 이건 자비나 다름없었어요. 남편도 제 결정에 전적으로 동의해줬고요. 우리는 그렇게 과거의 상처를 도려내고 새살이 돋아나길 기다리며 서로를 꼭 안아주었어요. 이제 진짜 우리 가족, 우리 세 사람만의 행복을 위해서만 살기로 약속하면서요. 지긋지긋했던 10월드의 막장 드라마는 제 손으로 쓴 완벽한 손절이라는 결말로 막을 내리게 된 거죠.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정말 맞나 봐요. 그토록 치열하고 숨막혔던 시댁과의 전쟁이 끝나고 계절이 2번 바뀌는 동안 우리 세 가족의 삶은 마치 거짓말처럼 평온하고 눈부시게 달라졌으니까요. 가장 먼저 달라진 건 역시나 제 회사였어요. 강남 빌딩 인수권이 업계에 소문이 나면서 뚝심 있고 실력 있는 인테리어 회사라는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거든요. 덕분에 굵직한 프로젝트 의뢰가 물밀듯이 들어왔고 직원 수도 2배로 늘어나면서 사옥을 더 넓은 곳으로 확장 이전하게 됐죠. 새 사옥 오픈식 날 남편은 말끔한 수트 차림으로 제 옆에 서서 테이프 커팅을 함께 했어요. 현장 먼지 뒤집어 쓰고 땀 흘리던 박 이사님이 아니라 이제는 수십 명의 현장 소장들을 지휘하는 든든한 시공 총괄 본부장님이 된 거죠. 직원들이 본부장님 멋지십니다. 하고 엄지를 치켜 세우니 남편은 쑥스러워하면서도 어깨가 으쓱해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뭉클하면서도 어찌나 뿌듯하던지 날아갈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명절이 돌아왔어요. 예전 같았으면 벌써부터 전 부칠 걱정에 머리가 지끈거리고 시어머니 잔소리 들을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을 텐데 이번 명절은 달랐어요. 우리는 과감하게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목적지는 따뜻한 남쪽 나라 베트남의 다낭이었죠.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는데 딸아이가 깡충깡충 뛰면서 좋아하더라고요. 엄마, 우리 진짜 비행기 타?
할머니네 안 가. 응, 안 가. 우리끼리 재미있게 놀다 올 거야. 와, 신난다. 엄마 최고. 아빠 최고. 아이가 해맑게 웃는 모습을 보는데 그동안 이 당연한 행복을 왜 미루고만 살았나 싶어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남편도 제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죠. 고맙다, 혜진아. 진짜 고맙다. 뭐가 고마워. 당신이 더 고생했지.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빙긋 웃었어요. 더 이상 눈치 볼 시어머니도 얄미운 동서도 없는 오로지 우리 가족만을 위한 진짜 명절이 시작된 거예요. 리조트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수영장에 누워 있는데 문득 한국에 있는 그 사람들이 생각나더라고요. 들리는 소문으로는 시어머니는 좁은 월세방에서 하루하루를 눈물로 보내고 계신다고 해요. 동네 노인정에 가서 며느리 욕을 좀 하려고 했더니 이미 소문이 쫙 퍼져서 오히려 망신만 당하셨다네요. 아니, 그 며느리가 그 유명한 드림 디자인 대표님이라며? 며느리 복을 발로 찼구먼, 쯧쯧. 그러게 평소에 좀 잘하지. 의사 며느리만 챙기더니 꼴 좋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에 시어머니는 얼굴을 들고 다니지도 못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동서는 어떻게 됐냐고요?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이 끝나고 지금은 지방의 아주 작은 요양병원 당직 의사로 근근히 일하고 있다고 해요. 밤낮 없이 당직 서면서 빚 갚느라 허리가 휘는데 예전에 그 콧대 높던 사모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다크서클만 퀭하게 내려앉았다는 소문이 들려왔죠. 서방님과는 이혼 소송 중인데 서로 내 탓이라며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다고 하니 참 인생무상이라는 말이 딱이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질 무렵 우리는 해변가 레스토랑에서 근사한 저녁 식사를 했어요. 딸아이가 스테이크를 오물오물 씹으며 물었죠. 엄마, 여기 진짜 좋다. 꼭 공주님이 사는 나라 같아. 제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해줬어요. 그래, 우리 딸이 공주님이니까 엄마가 여기로 데려온 거지. 그럼 엄마는? 엄마는 왕비님이야?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제가 잠시 머뭇거리자 남편이 불쑥 끼어들었어요. 그럼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왕비님이지. 아빠가 왕이니까.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며 윙크를 날리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웃기면서도 든든하던지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어요. 그래, 엄마는 이제 진짜 왕비님 할래. 신데렐라는 졸업했어? 우리는 와인잔을 부딪히며 건배했어요.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하여. 짠. 밤바다를 산책하며 남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기억나? 그날 당신이 밥상 엎었을 때. 아, 그거? 기억나지. 내가 생각해도 좀 멋있었어. 응, 진짜 멋있었어. 내 평생 잊지 못할 명장면이야. 그때 당신 아니었으면 나 아직도 전 부치고 있었을지도 몰라. 남편은 걸음을 멈추고 저를 지그시 바라보며 말했어요. 혜진아, 내가 약속할게. 다시는 당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게 할게. 당신은 그냥 지금처럼 당당하고 멋지게 살아. 내가 평생 당신 보디가드 해줄게. 투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남편의 고백에 가슴이 뭉클해져서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고마워, 여보. 나도 당신한테 부끄럽지 않은 아내, 우리 딸한테 자랑스러운 엄마 될게.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아주었어요.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오고 하늘에는 별들이 쏟아질 듯 반짝이고 있었죠. 10년 동안 흘린 눈물이 거름이 되어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운 것 같았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사는 죄인 같은 며느리가 아니에요. 수백억 자산을 움직이는 CEO이자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는 당당한 가장, 그리고
제 인생의 진짜 주인공인 김혜진으로 다시 태어난 거죠. 여행에서 돌아온 후 저는 회사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멘토링 강연을 시작했어요. 과거에 저처럼 기죽어 살거나 현실의 벽에 부딪혀 힘들어하는 청년들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거든요. 여러분, 타이틀보다 중요한 건 실력입니다. 그리고 그 실력을 믿고 버티는 끈기입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언젠가 여러분의 진가를 알아주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저 김혜진처럼요. 강연이 끝나고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오는데 맨 앞줄에 앉아있던 신입사원 한 명이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마치 10년 전에 저를 보는 것 같아서 다가가서 어깨를 토닥여 주었어요. 힘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그 친구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는데 제 마음속에서도 희망이라는 꽃봉오리가 다시 한번 피어오르는 것 같았어요. 오늘도 저는 현장을 누비며 먼지를 뒤집어 쓰고 밤새 도면과 씨름하지만 더 이상 힘들지 않아요. 퇴근하면 저를 반겨주는 토끼 같은 딸과 곰 같은 남편이 있고 무엇보다 저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으니까요. 제 인생의 이막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는 장르가 막장 시집살이가 아니라 통쾌한 성공 신화이자 달달한 로맨스가 될 거예요. 여러분도 기대해 주세요. 진짜 왕비 김혜진의 화려한 날개짓을요. 오늘 들려드린 혜진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묵묵히 흘린 땀방울이 드디어 빛을 발하는 순간 저도 모르게 주먹을 불끈 쥐게 되더라고요. 특히 남편분이 차례상을 엎으며 아내의 편을 들어주는 장면에서는 10년 묵은 채증이 싹 내려가는 것 같았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혜진님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던 시댁. 식구들이 결국 본인들이 뿌린 대로 거두는 모습을 보면서 인과응보라는 말이 정말 틀린 말이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혜진님처럼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고군분투하고 계실 모든 분들께 이 사연이 시원한 사이다 같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왕비가 되어 행복을 찾은 혜진님과 그 가족의 앞날이 언제나 꽃길이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혜진님께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큰 위로가 돼줄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